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온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잠시 뒤에 발표합니다.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함께 입건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처분 결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오는 9일로 연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로 검수안박 법안의 입법 절차는 어제 모두 마무리됐지만 정치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고 민주당은 특권검사 시대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일갈했습니다. 6명의 인명피해가 났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이 전면 철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사고가 발생한 단지를 포함해 1, 2단지 아파트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4만 명대로 내려오며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제주와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이틀 일정의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도 금리 추가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새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로 예정돼 있었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원래 오늘로 합의됐었지만 증인 명단 등과 관련한 여야 조율을 통해서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오는 9일로 연기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모의 도움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미성년 자녀의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한 후보자의 딸이 재작년 11월 어머니 친구 A씨가 법무 담당 임원으로 있는 기업의 후원을 받아 한 복지관에 중고 노트북 50여 대를 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 딸은 현재 유명 국제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인데 어머니의 도움으로 미국 대학 진학에 유리한 봉사활동 스펙을 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입장을 내고 당시 A씨가 회사의 중고 노트북을 폐기하는 대신 활용할 방법을 찾던 가운데 자신의 딸에게서 전자기기가 부족한 아동복지시설이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해당 기업이 직접 시설에 문의한 뒤 내규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기업 명의로 노트북을 기부했다며 미성년 자녀의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실에도 국정상황실을 유지하고 초대 실장에는 한호섭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내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YTN 기자에게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메시지를 총괄했던 한 전 행정관이 초대 국정상황실장에 낙점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상황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 극복 등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는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없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는 처음으로 국정상황실이 생기는 셈입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재난 대응, 또 치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정상황실의 존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검수안박 법안을 처리한 직후에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신하는 고발인이 경찰 수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한 조항도 여기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의원까지 13명이 참여해 올 연말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검찰에 남은 부패 경제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해 중수청 설치 논의가 시급한 상황.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에 이어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검찰에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증발시키겠다는 의도, 거기에 이 검수완박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도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위원회를 단독 구성하고 입법을 강행할 수 있지만 검수완박 강행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과 윤석열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면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여기에 정의당이 기권표를 던진 형소법 개정안 조항에 대한 추가 논의도 쟁점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입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고발, 신고 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중수청과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권 등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한동안 치열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지난 1월이었습니다.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6명의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8개 동 모두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네, 입주 예정자의 불안감이 큰 데다 기업 가치와 신뢰 회복이 지연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전체 동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입주 예정 고객의 불안감이 크고 회사 또한 불확실성이 지속돼 기업 가치와 신뢰 회복이 더뎌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어 사고가 일어난 지 4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희생자 보상 외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만한 사고 수습 모습을 보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이 결정됨에 따라 화정 아이파크 입주가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철거 후 준공까지 7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거와 재시공에 따른 건축비와 입주 지연에 따른 주민 보상비까지 추가로 투입될 비용은 3,7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됐습니다. 현산 측은 앞으로 조금이라도 안전에 관한 신뢰가 없어지는 일이 있다면 어떠한 손해를 입더라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아가 고객의 안전과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화정 아이파크 1, 2단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 예정 847가구 그리고 인근 상인들에 대한 보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지난 1월 11일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층부터 38층까지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 2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했던 무비자 입국이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허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세한 신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49,064명입니다. 어제보다 2천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서 2만 7천여 명, 2주 전보다는 6만 2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수요일 기준 신규 환자가 5만 명 미만을 기록하기는 지난 2월 9일 이후 12주 만입니다.
신규 환자는 지난달 20일부터 14일 연속 10만 명 미만을 이어가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32명으로 닷새째 5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두 달여 만에 50명 아래로 내려왔던 사망자는 소폭 늘어서 72명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3,079명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3%포인트 내린 23.9%로 2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26만 8천 명,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만 3천 명 정도입니다. 네, 정부가 일상 회복에 맞춰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고요? 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오늘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 숫자 모두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일상회복 분위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를 시행하고 감염 재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해외 입국자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이번 입국제도 개선으로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장비 구축과 인사 노무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요. 정부와 공공부문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키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6건의 재조합 변이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유전자 분석 강화와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신종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네, 코로나 방역 당국 브리핑이 지금 시작된 모양이군요.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5월 4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일상의 모습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무 방식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를 위해서도 이는 필요합니다. 고용부는 재택근무가 기업의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홍보 등 범정부적으로 확산 노력을 전개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우선 재택근무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종 정부의 지원 제도와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하여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프로그램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 노무 비용도 직원 1인당 360만 원까지 지원하여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노무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 제도와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집중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일상에서 재택근무가 기업의 새로운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와 양양국제공항의 무사증 입국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제주와 양양공항의 무사증 입국 제도를 6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무사증 중단 이전의 상태로 복원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2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도 제주도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의 경우도 종전과 유사합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4개국 국적의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다만 양양공항의 경우 무사증 단체 관광객은 강원도가 지정한 유치 전담 또는 현지의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인원들에 한하며 이들은 입국한 항공편과 같은 항공편으로
출국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3주차, 그리고 실내 치식이 허용된 지 2주차인 시점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는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확진자 수는 49,035명이며 지난 7일간의 평균 확진자 수는 44,000명 수준입니다.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 432명으로 줄었습니다. 의료 대응 상황은 여유가 충분합니다. 중환자 전담병상의 가동률이 23.9%이며 중등증 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도 16.5%만 가동 중입니다. 재택 치료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 26만 8천 명이 재택 치료 중입니다. 동네 병의원 중 외래진료센터는 6,405개로 원활하게 대면 진료가 안착되어 가는 중입니다. 사망자는 오늘 기준 72명이며 주간 평균으로 하루 88명입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치명률은 0.13%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45명입니다. 이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누적 치명률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다섯 번째로 낮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 의무도 완화되어 국민들께서 오랜만에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상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을 참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며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훌륭하게 코로나19에 대처해 오셨습니다. 방역당국으로서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소규모의 유행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일상 속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외 마스크에 대해서도 국민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는 4차 접종까지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새로운 일상의 회복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모를 새로운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모든 역량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통상은 금리 올려도 0.25%포인트 올리는데 이번에 2배,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미국이 계속해서 긴축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 FOMC가 금리 인상률을 발표할 때마다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데 공식 발표가 정확히 언젠가요? 네, FOMC 정례 회의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소집됐습니다. 이틀 동안 논의를 거쳐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기준금리를 공식 발표합니다.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그동안엔 금리를 올리더라도 0.25%씩 인상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엔 0.5%포인트, 이른바 빅스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제 빅스텝을 밟게 된다면 이 미국 IT 버블이 한창이던 지난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이 됩니다. 이번 FOMC에선 보유자산 축소, 즉 양적 긴축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매입했던 채권 등을 다시 팔아서 시중에 풀렸던 돈을 다시 걷어들인다는 뜻입니다. 월 최대 보유자산 감축 규모는 950억 달러, 지난 2017년부터 19년 사이 보유자산 축소 사례와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국채 시장도 들썩거렸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3%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빅스텝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고요. 이후에는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나오던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난 2년 동안 미국은 코로나19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 돈을 살포한다는 뜻에서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헬리콥터 머니는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초 1%대에 불과했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3월 8.5%를 찍었습니다. 4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 달 FOMC에선 0.5%포인트 빅스텝을 넘어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격적인 긴축 행보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겠습니까? 네, 가장 우려되는 건 경기 침체입니다. 시장에 풀었던 돈을 갑자기 줄이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투자와 생산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14%를 기록해서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자칫 물가는 못 잡고 경기 침체는 계속되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따른 공급망 위기 등 지구촌 경제에 악재가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인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으로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이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권 교체기에 당국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신음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8% 오르며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승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당국은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장기 도약 계약 체결과 사료용 밀 옥수수 추가 물량 확보 등 원자재와 국제곡물 수급 안정화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는 26일 이창용 총재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또다시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월 결정에 큰 변수가 될 것이 아마 미국 FOMC 미팅에서 지금 50bp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니면 더 이상 됐을 경우에 자본 유출입이라든지 환율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60원 선을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도 문제입니다.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자극해 물가 상승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에 대해 한국은행은 4%대를 일부 전문가들은 5 내지 6%까지 예상하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하는 경제팀의 위기의식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병현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동안 중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이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애초 계획보다 하루 앞당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번 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대신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직격했고 민주당은 특권 검찰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일갈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이 공포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면담과 거부권 행사 요청을 무시한 채 왜 이 시기에 통과시키느냐는 질문에 스스로 답변도 못하는 악법을 통과시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하필 이런 시기에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냐는 언론인의 질문에 무려 3차례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애시당초 국민 설득은 안중에도 없었고 비판을 원천봉쇄했으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말라며 쇼는 끝났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로 70년 수건이었던 검찰개혁에 큰 걸음을 뗐다고 자평하면서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정상화를 위한 개혁 입법이 마침내 완료되었습니다. 70년 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가 법치를 교란하던 특권검찰 시대가 그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스스로 바꾸지 못한 검찰을 개혁하는 건 역사의 소명이라며 그 명을 받은 국민의힘은 되려 개혁에 정면으로 맞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부패와 경제 등 검찰에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힘의 목리를 멈추고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참여 의사가 없다고 못 박은 상태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섰는데요. 각 후보자에 대해 부처 현안과 신상 질의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종섭 후보자는 합동 참모본부 차장 시절 관사에 살면서 다주택을 보유했다는 이른바 관테크 논란이 주요 검증 대상이고 조 후보자의 경우 장남 증여세, 늑장 납부 논란 등에 대한 송곳 질문이 예상됩니다. 애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로 연기됐습니다.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진통을 겪었는데 여야는 각각 증인을 2명씩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국민의힘은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률 회계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일정 변경과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공방 속에 어젯밤 끝났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 표결에서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168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 민주당은 의혹 해소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첫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6.21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당 내부 우려도 나오면서 고심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네, 어제 이틀째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지방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강원 지역을 찾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어제 청문회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거죠?
네,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이 늦었다, 답변 태도가 문제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집단 퇴장을 했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반쪽 진행되다가 정회했습니다. 이후 양측 기자회견에 장외 비난전으로 얼룩졌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어제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클리어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더 물고 늘어지지 않고 중간에 왜 나갔겠느냐며 청문회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꽤 해명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낙마해야 할 핵심 이유가 있느냐, 선입견을 내려놓고 자세히 내용을 봐달라면서 여론의 흐름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청문회가 파행되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걸로 보이지만 윤 당선인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선인 측은 또 9일로 연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와 붙기 두려운 것 같다면서 미루고도 맹탕 청문회면 창피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당선인 측에 그젯밤 이른바 방석집 논문 심사 등을 확실하게 해명했지만 인간적 참담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물러나겠다고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선인 측은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3-4명 정도 접촉하고 있지만 언론 보도와 인사청문회 등 혹독한 검증 과정 때문인지 적임자들이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오늘 강원도 간다면서요? 네, 당선 인사 개념으로 전국을 돌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도 그 약속과 민생의 행보 7번째로 강원도를 당일치기로 찾습니다. 당선인은 춘천과 원주, 강릉까지 3개 도시에서 교통망 확충 현장을 점검하고 강원 맞춤형 주력산업 조성 현장을 살필 계획입니다. 또 지역경제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장을 찾아서 강원 민생을 돌아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당선인 의지와 구상을 재확인할 거라고 배현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오늘 7번째 강원 지역을 끝으로 약속과 민생의 행보가 마무리됩니다. 당선인 측은 민심과 민생 목소리는 취임 이후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방향계 역할을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선인 일정에도 역시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가 동행할 예정이라 선거 개입 논란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선인이 오차범인의 접전 지역만 콕 찍어 방문해놓고 민생 챙기기라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보수 세력 대결집에 몰두하는 행보가 심히 우려된다, 자중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진보 정권에서 있었던 국정 상황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요. 네, 국정상황실은 지난 김대중 정부 때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처음 만들어졌고요. 이후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졌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이 국정상황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처음으로 국정상황실이 생기는 셈인데 장제원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재난이나 치안, 정치 현안 등 대내외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존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대 국정상황실장에는 한호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내정됐는데 한 전 행정관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메시지를 총괄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윤 당선인이 직접 비서관급 인선을 점검했고요. 내일 휴일을 지내고 금요일에 참모진을 통해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용산 새 대통령실에 출입할 취재기자 명단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재산, 또 상세한 가족 정보를 쓰도록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이 반발하면서 실무진의 실수였다며 양식을 수정했지만 시대의 역행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안을 먼저 취재해서 보도한 미디어 오늘 장슬기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신원조회서를 쓰도록 그 양식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실에 출입기자 등록하기 위한 것인가요? 네, 용산으로 옮기는 대통령실에 출입 신청을 받으면서 신원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는데요. 너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 기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가장 크게 이제 불만이 나온 건 재산에 대해서 적으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뭐 본인과 배우자 심지어 미혼 자녀의
부동산, 동산, 채무 내역까지 적어내라고 했으니까요. 그 외에도 뭐 상세한 가족 관계, 뭐 북한 거주 가족이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청와대 출입할 때도 이런 양식을 쓰긴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뭐 재산 상세한 내역이라든가 뭐 가족들에 대해 상세하게 쓰는 그런 것은 이제 없었는데 이런 게 들어간 것으로 들었고요. 네. 뭐 어떤 뭐라고 설명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뭐 그 보안 사항이 청와대보다 더 이제 높은 수준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요구했다고 이제 해명하긴 했는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사실 기자들 성향을 파악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요구에 응하는 것 자체로도 기자들을 좀 위축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요. 네, 문서 하단에 기재사항을 누락하면은 법령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를 누락할 경우 혹시 대통령실 출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기자들이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게 뭐 공무원 할 때 했었던 그냥 양식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이 실제 확인해 보니까 국정원 임용 예정자에게 받는 양식을 이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기자들에게 요구했더라고요. 국정원이나 뭐 이제 국방부 같이 일부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신원 진술서 그 양식이 있는데요. 이거를 일반 공무원들한테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뭐 외신 기자들도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뭐 기자들이 뭐 외신 기자나 국내 기자들 모두 반발을 했고 강력하게 좀 항의를 했더니 그 대변인실 측에서는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려다가 일부 실무자가 착오를 했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실무자들 탓을 하니까 기자들이 또 다시 정식으로 사과를 해라. 예. 그랬더니 신원 진술서의 그 내용을 바꿔서 다시 접수를 받겠다고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새 대통령실의 그 출입을 위한 그 등록하는 절차가 현재하고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네, 그 뭐 한국 기자협회나 뭐 이런 협회에 가입돼 있는 그런 매체들을 위주로 먼저 봤는데요. 이번에 한국 인터넷 미디어 협회라는 곳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이 협회는 뭐 5.18 북한군 침투설 같은 음모론을 주장하는 그런 강경 보수 성향의 매체들이 중심인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수위에서 뭐 저희 미디어오늘을 비롯해서 뉴스타파나 뉴스버스 등의 언론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비판 언론의 재갈 물리기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인수위에서는 실무자의 실수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새 대통령실이 문턱이 더 높아져서는 안 되겠죠. 언론에 대해서 이런 우려들 또 걱정들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슬기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들 이은혜, 조현수입니다. 8억 원대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있죠. 오늘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네,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 검찰이 살해 고의성을 입증해서 일반 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은혜와 조현수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오늘 두 사람을 기소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은혜와 조현수의 구속 기한은 내일 밤 자정까지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휴일인 어린이날인 만큼 검찰은 오늘 중에 수사를 마무리 짓고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가 계곡에서 숨진 지 3년여 만입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간 두 사람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2월 재수사에 착수한 인천지검은 수사 초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다시 말해 물에 빠진 윤 씨를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망사고에 앞서 2차례나 윤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황과 또 살해 시도 전마다 실효된 보험을 되살린 점 등을 바탕으로 이은혜와 조현수의 살해 혐의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씨에게 복어피를 먹게 했는데도 죽지 않는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보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다는 핵심 정황 증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 씨가 숨졌을 당시 함께 다이빙을 강요해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모 씨의 진술도 고의성 입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최근 공범 이모 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은혜와 조현수는 향후 재판을 고려해 사선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소되더라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 사람들 도와준 조력자들이 누구누구냐,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 관심인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은혜와 조현수가 넉 달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범의 조력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은혜와 조현수를 도운 조력자 32살 A씨와 31살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은혜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3일 잠적하기 하루 전날 A씨의 집에 모여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가 두 사람이 은신처로 삼았던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 임대 비용을 마련하고 B씨는 이 오피스텔을 대신 계약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조사에 방해될 정도로 진술이 오락가락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른 지인 2명도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조력자들은 아직 구속기한 등이 남은 만큼 오늘 이은혜 조현수와 함께 기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 질환을 앓던 안은주 씨가 어제 새벽 숨진 가운데 피해자 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이 피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보건시민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오늘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은주 씨 사망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신고자가 1,774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가해 기업들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기업들이 피해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피해 대책을 책임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편히 쉬시는 또 쉬어야 하는 새벽에 시내를 무법 질주한 10대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붙잡혔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번호판도 떼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순찰차 블랙박스 화면에 도로를 장악한 오토바이들이 찍혔습니다. 몰려다니는 것도 모자라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위험한 고개 운전을 펼칩니다. 경찰차를 보고도 멈추기는커녕 비웃듯이 손을 흔들고 내거리 중앙에서 빙글빙글 돌며 다른 차량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충남 내포 신도시 일대에서 난폭 운전을 일삼은 오토바이 폭주족 모습입니다. 피의자 10명 가운데 4명을 붙잡았는데 모두 10대였습니다. 무리지어 굉음을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수시간 동안 공동 위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멈추라고도 하고 추격하면은 이제 사이렌도 울리고 했으면 이제 서야 되는데 요 학생들이 저희를 이제 따돌리면서 계속 도주하고 막 이래서 추적하지 못하게 오토바이 번호판을 모두 떼고 운행해 자동차 관리법도 위반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심야 난폭 운전으로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나머지 폭주족 6명도 끝까지 추적해 모두 검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가사 도우미를 불러서 청소 서비스를 받았는데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저희 YTN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도우미를 중개해주는 업체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냉장고와 찬장문을 열어보더니 TV를 켜고 책상 위에 남아있던 과자를 집어먹습니다. 옷을 다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한동안 서 있기도 하고
자신이 싸온 음식으로 식사까지 합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김모 씨가 집이 비어있는 3시간 동안 홈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부른 가사 도우미에게 청소를 맡긴 뒤 촬영된 CCTV 화면입니다. 김 씨는 도우미가 1시간 연장을 요구해 거절했고 집에 와보니 청소 상태도 엉망이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정말 이게 남의 집에서 가능한 일인가. 돌아와서 제가 다시 청소를 했는데 이럴 거면 저희가 굳이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죠. 김 씨는 또 불편 신고를 받은 고객센터의 대응도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도우미로 무료 서비스를 진행해주겠다고 해 옷장 정리만 요청했지만 요구와 다른 일들을 하고 간 뒤 더는 해드릴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잔뜩 해놓고 간 저 옷들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런 정리들을 요청을 했던 건데 개워져 있는 옷은 손도 안 댄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틀 동안 집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뭘 한 건지도 모르겠고. 업체 측은 이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고객에게 죄송스럽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돌발적인 행위를 한 도우미는 더는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사 도우미 중개업체는 이런 소비자 불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게 현실입니다. 자신들이 도우미를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계약의 중재 역할만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용약관을 살펴보니 업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우미에 대한 신원 확인과 교육도 앱과 전화상으로만 이뤄져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사 도우미에 대한 검증이나 교육을 사업자들이 좀 철저히 하시고 손해배상 책임이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책임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손해를 배상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한 소비자가 기아의 신형 전기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팩을 고정하는 볼트가 3개나 빠져 있었습니다. 배터리 팩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볼트만 다시 끼워주고 묵살했다고 합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비소에 세워진 파란빛의 차량. 차를 들어보니 볼트가 있어야 할 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새 차냐고 이게. 사고차지. 이거 성능 기록 때문에 바로 사고차야. 문제의 차량은 지난달 1일 등록해 막 달리기 시작한 기아의 신형 전기차 EV6 모델입니다. 차를 구매한 A씨는 등록을 마친 다음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 냉각수 경고등이 켜진 것을 보고 가까운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핵심 부품 배터리 팩을 고정하는 볼트 가운데 3개가 아예 없었습니다. 나머지 볼트들도 조금씩 다른 상태였는데 탈부착 흔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볼트로 고정이 안 된 배터리 팩이 운행 중 움직이다 보니 연결된 호스가 빠지면서 냉각수까지 줄줄 샌 겁니다. 딱 쳐다보니 이 차 배터리 팩을 왜 분해했다가 붙였냐고, 뗐다 붙였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황당하죠. 그 전날 변론판단 차가. 정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돼 더 큰 직영 정비소까지 찾았던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배터리 팩 교환을 요구했지만 이미 필요한 수리는 끝났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공장에서 그 저희 업계에 실수한 부분에서 저희가 어쨌든 그 볼트를 체결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능상의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항의를 계속하자 한 달 만에 보상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런 거 전혀 해줄 수 없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서면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해달라 그랬더니 서면으로는 내줄 수가 없다고 하고 계속. 기아차는 YTN 취재진 질의에 차량 생산 과정에서 조립 불량이 발생해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팩 고정 볼트가 없는 건 차량 불량으로 볼 수 있다면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열에 대한 취약성 문제, 또 충격이나 압력을 받았을 때 화재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바깥의 팩에 대한 부분들은 체결 볼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모델은 이전에도 고주파 소음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반복됐던 만큼 리콜을 비롯한 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수사한 지 8개월 만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만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실상 고발사주는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윗선을 규명하지는 못한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공수처가 발표한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공수처는 오늘 과천청사에서 고발사주 의혹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3개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한 4개 혐의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신 공수처 관계자는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 여부 등의 판단을 담지 않고 단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대검 수정관실에서 근무하던 손검사 휘하 검사 3명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실상 고발사주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서도 손 검사에게 사주를 지시한 윗선은 규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손준성 검사하고 다른 그 수사 결과 어떻게 판단한 것인지 좀 더 해설을 해주시죠. 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공모해 고발장 작성, 활용을 통해서 지난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과 가족 그리고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과 지시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수사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손 검사의 직권 남용 혐의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낸 건 증거와 법리 문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먼저 손 검사가 휘하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또 채널A 사건 제보자 X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비롯한 판결문 조회, 수집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권 남용죄의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검사의 직권 남용 혐의를 불기소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 김웅 의원 등 다른 피의자도 직권 남용 혐의를 모두 불기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다시 되짚어볼까요? 네, 앞서 지난해 9월 2일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에서 21대 총선 직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주도로 1, 2차에 걸친 고발장을 작성했고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통해 통합당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후 공수처는 9월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손 검사와 김 의원은 물론 윤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2차례 소환 조사한 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합쳐 3차례 청구했지만 다 기각되면서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는 물론 대면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우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내륙 한가운데 있는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창사의 건물 붕괴 현장에서 여성 2명이 80여 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아직도 50여 명은 매몰됐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강성웅 베이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층짜리 건물이 폭삭 주저앉은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밤낮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아래서 살려달라는 한 여성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립니다. 구조대는 식염수를 넣어주고 카메라를 집어넣어 대화를 이어가면서 생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人偿上面。你保持体力，保持体力。 다행히 이 여성은 사고 발생 만 3일을 넘겨 79시간 만에 구조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어 조금 안쪽 더미에서 여성 생존자 1명이 더 발견됐고 밤샘 구조 끝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9번째로 구조된 이 여성은 88시간 동안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붕괴 현장에는 여전히 50명 정도가 매몰됐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음성이나 두드리는 소리 등 생존의 신호를 포착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9作业名受到限制，不能实验大型机械和工具作业，并称纵深推进不宜动作过大。 생존자를 찾아도 건물 더미를 하나씩 드러내거나 떠받쳐야 해서 구조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노동절 연휴 기간입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4도나 올라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고온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이 비상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고온 건조한 강풍이 불겠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5도, 대전 26도, 강릉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절기 2파인 내일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 건조함을 해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토론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